네, 다음으로 분권 전동기 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분권 전동기인데, 네. 그림을 이렇게 계좌하고 전기자를 그립니다. 네, 이렇게 그려요. 네, 여기에서 볼게요. 토크 특성이 있는데, 얘가 우리가 직류기유 빼고 나머지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정출력 전동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크 특성이 출력이라는 것은 전력이죠. 전력은 토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토크는 K-IA였습니다. 토크는 K-IA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부하로 흐르는 전류 I가 됩니다.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얘가 만약에 2배가 되면은 보통 말씀드렸죠. 만약에 100A가 흐르면 여기에 1A하고 여기에 뭐 99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전기자 전류 즉 I에는 약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크 자속 있죠. 계좌 전류 IF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는데 이 파이는 2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는 부하 전류에 거의 비례하거나 비례보다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토크는 IA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하게 돼요.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가. 그 다음에 속도 특성 N은 K5분의 V-IARA. 속도에는 여느 전동기가 똑같습니다. K5분의 V-IARA로서 요거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실제로 큰 특성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류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 봅니다. 운전 중 계좌저항 증가하면 계좌저항 감소해서 속도가 증가한다. 요것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좌저항 보세요. RF 증가, IF 감소, 자속 파이 감소하니까 속도에는 증가하는 관계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 분권 전동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면 단선이라는 건 뭐예요? 단선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단선 끊어진 거. 단락은 쇼트 나는 거고요. 단락 쇼트, 단선은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단선이라고 하면 단선은 뭐다? 끊어진 거예요. 따라서 RF가 뭐가 된 거다? RF가 무한대가 된 겁니다. 끊어진 거. 따라서 RF가 무한대가 되면 얼마요? 전류가 0이 되고 자속이 0이 되고 따라서 N은 또 위험 속도가 되는 거고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단선이 되면 계좌 회로가 끊어져 버리면은 여기에 자속이 0이 되어서 과속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표주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곳에 표주 설치하면 안 돼요. 표주 설치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표주가 끊어지게 되면은 위험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요것도 요거 자여자의 모든 특징인데 공급 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어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타여자는 공급 전압의 극성이요. 타여자만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하고 자여자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 우리 속도 조절을 요걸 한다 그랬으면 계좌 저항기 있죠. 계좌 저항기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요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그래서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공작기계, 압연기 등이 적당한데 문제는 뭐냐면
삼상 유도 전동이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할 건데 유도기에서 할 건데 삼상 유도 전동기와 특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직류기는 아시겠지만은 그 종류자도 있고 이게 유도기보다도 그 구조도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유도 전동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네, 본권이었고. 그럼 직관을 한번 볼게요. 직관. 직관 전동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림을 그려요. 아이고. 네. 직관 전동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보세요. 단자전압 보이고 부하전류, 계자전류, 전기자전류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직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다? I는 IF는 IA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여기에서 보세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토크는 K8IA입니다. 보세요. 토크는 K8IA예요. 만약에 부하전류 얘가 2배가 되었습니다. 부하전류 2배가 되었어요. 그럼 IF도 2배가 되죠. 맞죠? 전기자전류도 2배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계자전류 IF가 2배가 되면 자속도 2배가 됩니다. 자속도 2배가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직관이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보세요. K에 만약에 부하전류가 2배가 됐다고 하면은 토크 자속 해주세요. 자속도 2배, 전기자전류도 2배. 따라서 부하전류가 2배 됐는데 이 토크는 4배가 돼요. 4배가. 즉 뭐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직관 전동기만 갖고 있는 특징이 요거 보세요. 구조상 전류가 2배, 계자전류가 2배에 의해서 자속이 2배, 전기자전류가 2배 되니까 우리가 부하가 2배가 됐다는 말은 전기자전류, 자속이 2배가 돼서 토크는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가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 전동기에서는 토크 특성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분권 전동기는 그냥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했는데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보세요. 속도에는 K 5분의 2가 됩니다. 2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K8I입니다. K8I예요.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부하가 2배가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자속만 2배가 되죠. 그래서 부하전류가 2배가 되면 얘는 속도는 2분의 1배가 돼요. 2분의 1배. 그런데 부하전류가 2배가 되면은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되면 얼마?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얘가 반대할 때 얘가 4배가 됩니다. 얼마?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뭐냐? 2분의 1의 제곱이죠. 얼마?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반비례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류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직류기만 갖고 있는 거. 다시 또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직류기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직류기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보세요. 토크 특성 이렇게 속도는 어떻게? 속도 N은 K 8분의 2인데 여기에서 E는 어떻게 돼요? 직류기에서 E는 얼마? V-IA의 RA 플러스 RS. 전기자 저항 더하기 직권 계자 저항 해서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직권기에서, 직권 전동기에서 속도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공식.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요.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보세요.
딴 거 똑같은데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무부하 직권전동에서 무부하란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직권전동기는 사정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러고 보세요. N은 K 5분의 V-I의 아래에서 이거 얘가 0이 되면 0분의 얼마는 얼마가 된다? 무한대가 됩니다. 0분의 얼마는 무한대입니다. 물론 뭔가 이게 축의 무게라든지 달려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 속도가 무한대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류기에서 자속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무부하가 돼요. 무부하. 무부하 뭐? I는 0, I는 0, IF는 0, IF가 0이니까 자속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부하가 되면은 위험 속도가 된다. 위험 속도가 된다. 근데 분권 발전기는 무부하라고 안 해요. 보세요.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보세요. 그죠? 얘가 0이다 하더라도 계좌에 전류가 흐르고 있죠. 맞죠? 계좌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라고 해서 파이가 0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분권에서는 우리가 위험 속도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라 하지 않고 무여자라 그래요. 여자. 무여자란 말은 자속이 0이라는 거예요. 무부하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은 0이지만은 IF는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에서는 무부할 때 위험 속도가 아니고 무여자할 때 위험 속도가 되고 직권계에서는 무부할 때 위험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될 수가 있죠. 무부하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벨트 운전하지 않고 톱니바퀴 운전을 한다는 거죠. 벨트 운전, 아니요, 벨트 운전은 벨트로 하면은 잘 벗겨져요. 잘 벗겨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 벗겨지지 않는 톱니바퀴 있죠. 그것으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톱니바퀴 운전을 한다. 뭐 여기서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 원심력 때문에 기계를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벨트 운전하면 안 되고 톱니바퀴 운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기가 똑같아요. 공급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돼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변화에 대해서 속도와 토크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가 이 직권 전동기입니다. 부하 변화라는 게 그냥 부하 변화라고 하지 마시고 전류 변화라고 하면 좋겠죠. 전류가 변한다, 부하가 변한다는 겁니다. 전류 변화에 대해서 부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변하는 것이 이 직권 전동기요. 반대로 얘기하면 속도가 굉장히 광범위하는 겁니다. 속도 폭이 느리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전동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죠.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힘의 변화도 크니까. 그 다음에 용도는 전동차, 전차, 크레인 이거 용도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전동차, 전차, 크레인, 그 다음에 권상기라고 있죠. 위에서 그 물건, 우리 철근 같은 거 들어 올리는 거 있죠. 철근 들어 올려서 옮기는 거. 그런 것들 권상기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이 직권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왜냐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가장 셉니다. 전차 생각해 보세요. 전차를 끌려면은 웬만한 힘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직권 전동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동복권과 5번에 차동복권은 뭔가 좀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동복권 전동기는 직권과 분권의 중간 특성이 되며 직권 계좌 기자력과 분권 계좌 기자력은 크기에 따라 분권 전동기 또는 직권 전동기 가까운 특성이 되기 때문에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특별하게 특성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 용도는 뭐 직권기와 마찬가지로 크레인, 뭐 엘리베이터, 공작기기, 공작 압축기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직권기보다는 조금 용도가 좀 그 용량이 좀 작은 거 있죠. 이렇게 되고요. 차동복권은 뭐 더 어중간하고 해서 직권계좌 기자력이 분권계좌 기자력에 상쇄하도록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 자속이 감소해서 속도를 상쇄시키는 작용, 뭐 속도자를 보상해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시험에서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이요. 속도, 토크 특성. 이것은 속도, 토크 특성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직가분차, 직가분차. 이거 말로 외우세요. 직가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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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가분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직가분차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토크 특성 곡선이 있는데 단자전압 V와 계자장 RF 이것을 조정하면 의미가 없죠. 이것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과 저항을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놓고요. 보세요.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놓고 지금 토크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전류와 토크예요. 전류와 토크. 그 다음에 속도 특성 봅니다. 보세요. 전류와 속도 N입니다. 속도 N. 토크는 뭐라 그랬냐? K-PI라 그랬습니다. K-PI 해서 전류가 증가하면 토크는 증가하게 돼요. 토크는 증가하는데 보세요. 요것을 제가 색깔로 할게요. 색깔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직권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직권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동복권.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뒤에 차동복권. 차동복권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분차 뭔지 아시겠죠?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이요. 직가분차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부하라 그래요. 전부하. 즉 정격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격 상태. 정격을 벗어났을 때 정격 전에는 차동, 분권, 가동, 직권 이런 순서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지금 그림상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뭐예요? 직가분차죠. 뭐냐면 직권이 가장 작았다 가장 커져요. 가동복권이 두 번째였다가 두 번째 작았다가 두 번째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직가분차 순서가 된다는 거죠. 직가분차.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보세요. 속도는 전류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는데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이 직권이에요.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차동복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것이 정격이에요. 정격 전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직권입니다. 그 다음 정격 후에 가장 느린 것이 직권이에요.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직권, 분차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가분차 이거 너무 그냥 보세요. 무조건 직가분차만 외우시기보다는 이 그림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격 전에 가장 빠른 것이 직권이고 정격 전에 가장 느린 것이 직권입니다. 반대로 정격 전에 가장 빠른 건 차동인데 정격 후에 가장 빠른 것은 또 차동이라는 거예요. 요러고 그림 조금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전동기의 운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운전 보세요. 운전도 중요하거든요. 운전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 운전은 우리가 조금 전동기 운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교해 봅시다. 자동차, 전동기. 근데 이 운전 있죠. 운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전동기가 지금 직류 전동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동기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전동기가 다, 즉 직류 전동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뭐야? 동기 전동기, 이런 것들 모두 전동기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자동차로 하면은 일단 시동을 거는 거죠. 예, 시동 겁니다. 시동 걸어서 출발하죠.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동 걸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이제 새 차를 뽑아서 이제 과속을 한다고 봅니다. 과속. 네. 그 다음에 과속을 하고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후진도 하죠. 후진도 합니다. 후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지를 하죠. 정지. 예.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동기에서는 시동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스타트 하는 거죠. 기동입니다. 기동. 전동기에서는 기동한다. 과속이 우리가 속도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속도 조정이라고 속도 조정을 한다. 전동기에서 속도 조정한다. 그 다음에 후진을 뭐라고 한다? 뒤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역회전 한다는 거예요. 역회전 한다. 그 다음에 정지를 한다. 정지를 한다 해서 우리가 제동이라고 합니다. 정지를 한다. 제동.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에서 운전이라고 하면 보세요. 처음부터 기동, 속도 조정, 역회전, 제동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동을 봅니다. 기동을 봅니다. 기동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류 전동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동기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한 거 그대로 해서 유도 전동기 할 때 또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요. 보세요. 기동할 때 조건은 뭐냐면 기동 토크가 클 것. 예. 기동 전류가 작을 거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동 토크가 크면서 기동 전류가 작을 것이 됩니다. 예. 이게 보세요. 만만한 제가 분권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보세요. 여기에 원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냐면 계좌 저항입니다. 계좌 저항이요. 실제 얘는 뭐냐면 계좌 권선이죠. 계좌 권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래 전기자 저항이에요. 네. 그 다음 요 놈 우리가 기동기 저항이라고요. 즉 전기자 저항과 직렬로 연결한 기동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기동할 때 조건, 기동 토크가 클 거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경운기 얘기 말씀드렸죠. 뭐니 해도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속도가 0일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그때 무조건 큰 힘이 필요하지 뭐 우리가 잘 돌고 있는데 큰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뭐니 해도 첫 번째 조건은 기동 토크가 클 것이요. 그리고 기동 전류는 왜 작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동이라는 것은 처음에 정지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죠. 우리가 뚜껑비집을 보세요. 뚜껑비집을 내렸다가 올리면 불꽃이 빡 튑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평소 전류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동할 때 이만큼 막 튀어버려요. 보통 때보다 뭐 4배에서 6배 이렇게 막 튀어버립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잘못하면은 이때 있죠. 만약 10A 흐르는데 갑자기 기동할 때 50A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50A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홀레당 타버려요. 타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니 해도 기동 전류 요놈을 이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작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할 것은 토크는 K-I죠. 맞죠? K-I인데 이거 보세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해야 되니까 IA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IA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냐? 자속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속을요. 그럼 자속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흐르는 IF를 크게 해야 여기 흐르는 자속이 커지죠. 그러면 그때 이 계좌장 RF를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해야 되겠습니다. 계좌장을 최소로 하면은 계좌 전류가 최대, 계좌 자속이 최대가 돼서 토크가 클 것입니다. 토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 최소는 얼마죠? 0이죠. 0. 계좌장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동 전류를 작게 한다는 겁니다. 기동 전류라는 건 뭐냐? 여기에는 IA죠. IA. 뭐니 해도 이렇게 흐르는 IA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IA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크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동기장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가 최소로 흐르려면 이 놈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로요. 그래서 어때요?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할까? 기동 토크 충분히 크게 할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계좌장은 최소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동 전류를 최소로 할 거, 기동 전류 최소하기로 하기 위해서 이 기동 저항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 저항을 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동기가 뭐냐? 기동기가 기동할 때 필요한 저항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동할 때 필요한 저항기라고 해서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혈에 적당한 저항을 직렬로 넣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저항을 천천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계속 감소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최대로 했다 천천히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로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기동기고요. 우리가 기동에서 필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기동 토크 크고 기동 전류 작은데 그래서 이 계좌장과 이 기동기장을 각각 최소와 최대로 놓을 거 요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속도제어가 있습니다. 속도제어. 속도제어는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건데 속도제어의 기본 공식이 뭐였어요? 앞에서 속도제어는 얼마? 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제가 쓸게요. 보세요. E는 K 파이 N이었습니다. 따라서 N 얼마다? N은 K 파이 분의 2 혹은 얼마? K-파이분의 2였습니다. K-는 K분의 1이고요. 혹은 K2-I 분의 2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속이 아니고요.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결론으로 제가 기억해야 될 식은 N 얼마요? N 얼마? K-파이분의 V-IARA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속도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세요? 지금 속도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이렇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여기에서 파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나? 파이는 뭐로 바꿔요? 여기 이 파이는 자속은 계좌에서 나오죠. 맞죠? 계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자속을 바꾸는 것을 계좌제어라고 합니다. 공식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계좌제어. 그 다음에 보세요. V를 바꿉니다. V. 뭐요? V. 전압을 바꾼다. 뭐다? 전압제어. 전압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RL을 바꿔요. RL가 뭐다? R을 바꿔요. R을. 여기 RL에는 RA 플러스 우리가 기동기장 R 값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동기장 R입니다. RA가 아니고 실제로는 기동기장 R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저항제어라고 합니다. 저항제어. 저항제어. 그 다음에 이 K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상순위가 못 바꿉니다. K는 기계상순위가 못 바꿔. 그 다음 IA 얘는 당연히 보세요. 저항값 바꾸면 IA 값도
따라서 바뀌어져. 예. 저항값에 따라 I에도 바뀌고, 이 전류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전류는 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얘도 안 하고요. 뭐냐? 다시 하지만 계자와 전압과 저항 이 세 가지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제어는 이 세 가지 제어 방식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 계자 제어를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계자 제어 보세요. 파일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자 제어라고 합니다. 계자 제어. 그럼 계자 제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RF. 예. 전기자 계자 제어니까 전기자 뭐 기동기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계자 저항기의 특징을 봐요. 특징을. 계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적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계자 저항기 요것만 그냥 손으로 돌려주면 돼요. 속도 다른 것보다 요것만 손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약에 100A가 흘렀다. 여기에 99A하고 여기에 1A가 됩니다. 1A가 돼요. 그럼 이 계자는 보세요. 우리가 전력 손실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전력 낭비를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I제곱 R이죠. 전력 손실은 I제곱 R인데 지금 1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럼 얼마냐? 이 전력 손실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전기자에서 손실을 보세요. I제곱 전기자 R 했을 때 보세요. 전류 얼마? 99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99의 제곱하면 얼마? 거의 만이죠, 만. 얘는 1이고요. 얘는 만입니다. 전력 손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자제어 자체가 크게 뭐 광범위하고 속도 제어는 되지 않지만은 전력 손실이 좋고 전력 손실이 낮고요. 전력 손실이 낮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예. 다시 계자 저항기 흐르는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적고 조작이 간편하다.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을 아무리 감소시켜도 계자 권선 자신의 저항과 자기 포화로 인해서 속도를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조정 폭이 이 전류가 작은 대신에 그 조정의 폭이 작다는 겁니다. 예, 폭이 작다는 거. 그 다음에 계자 저항이 저항을 지나치게 증가시켜서 이같이 저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계자 전류가 작게 되면 IF가 작게 되면은 계자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전기자 반작용이 세진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놈을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이놈을 계자가 너무 작게 하다 보면 이 계자 자속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전체 주계자 100에 전기자 계자 30 정도 됐는데 지금 얘를 올리니까 주계자가 뭐 50에 전기자 계자 30 정도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자 반작용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를 매우 적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 기다리기 계자 기다리기보다 우세하게 돼서 중성적 이동이 심하고 그래서 결론은 전기자 반작용이 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좋아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저항만 손으로 까딱하면 되지만은 너무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출력 가변 속도 요것을 우리가 정출력 가변 속도 정출력이란 말은 앞에서 보세요. 얘가 지금 분권이 대표적인 겁니다. 분권에서 정출력이란 말은 P나 토크가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타 기기, 즉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 비해서 일정하다. 직권 전동기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계신데 보세요. 앞에서 속도 조정 범위가 좁다라고 했죠. 그것하고 속도 조정 범위가 좁은 거하고 가변 속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얘는 속도 조정 범위가 작지만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속도 조정 범위는 작지만은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얘를 정출력 가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제어의 일반적으로는 타이틀이 이거예요. 정출력 가변 속도 제어. 속도 조정 범위가 좁은 거 이거는 틀린 겁니다. 계좌 제어의 다른 명칭은 계좌 제어, 다른 명칭은 정출력 가변 속도 제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에서 뭐 속도 제어 범위가 작지만 뭐 요거 일반적으로 분권 전등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분권 전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계좌 제어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직류 전동기 뭐 기동하고 속도 제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회전하고 그다음에 뭐 제동 있죠. 이런 것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좌 제어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항 제어입니다. 근데 저항 제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자에 연결된 저항이에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전력 손실이 너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99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뭐 전력 손실을 계산해 보면은 99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돼요. 그래서 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기자 회로에 저항을 넣고 이것을 가감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교재 그림상에서 RS 있죠. RS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계좌 전류보다 훨씬 큰 전기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크고 효율도 나쁩니다. 손실이 크단 말이 효율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분권 전동이나 타이자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이 크게 되어 특성이 나빠지고 속도 제어 범위도 좁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전압 제어인데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있죠. 현장에 가서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했어요. 전동기 값도 있지만은 전동기를 제어하는 것, 지금처럼 뭐 속도 제어를 한다, 혹은 역회전을 한다, 이런 그 제어하는 회로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세요. 야, 속도 제어 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MGM 방식의 워드 레오노드 방식이에요. 전동기 우리가 보세요. 주전동기 속도 제어 하는데 발전기 하나 그 다음에 보조 전동기 하나, 보조 발전기 하나, 보조 전동기 하나,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제어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압 제어입니다. 앞에서 한 계좌 제어, 저항 제어는 물론 빼고요. 계좌 제어는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정 범위도 좁고 크게 응용력이 없는데 우리가 웬만큼 내가 괜찮은 전동기를 갖고 이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속도 제어 장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장치가 비싸다는 겁니다. 이 전압 제어 장치가 전압 제어가 속도 제어인데 보세요. 광범위 얘는 계좌 제어와 틀리게 속도 제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도 좋습니다. 단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워드 레오너드 뭐 워드 레오너드하고 워드 레너드 하거나 뭐 정정 워드 레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워드 레너드가 됩니다. 그 다음 일그너가 있어요. 일그너. 그 다음에 직병렬 제어나 초퍼 제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압 제어는 광범위하고 효율이 높은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 제어 종류가 워드 레오노드부터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뭐 기술사 공부하시면 하고요. 너무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우리가 얘하고 얘는 MGM 방식이고 MGM 뭐냐?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예요. 이 메인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 발전기인데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보조 전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MGM이에요. MGM.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보세요. 전용 직류 발전기의 계좌 회로만 조정해서 원활하고 광범위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보조 전동기와 보조 발전기가 필요하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요.
권상기, 제철용 압연기, 제이종 전동기 등에 사용된다. 그다음 정토크 가변속도 용도에 적합합니다.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뭐 그림을 외우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에서 M1이 뭐냐면 보조 전동기로서 직류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일거나 방식하고 틀린 게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보조 전동기에 직류 전동기 사용하고요. 일거나 방식은 있죠. 여기 보조 전동기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G는 직류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M은 우리가 주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주 전동기가 된다. 그래서 전압 제어에서 워드 레오너드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일거나 방식이 있는데 일거나 방식은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서 보조 전동기에 우리가 워드 레오너드 직류 전동기를 썼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유도 전동기를 쓴다는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보조 전동기를 써서 속도 제어 방식이고요. 여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광범위한 속도 제어. 그래서 여기는 플라이휠 효과라고 해요. 플라이휠 효과. 이것은 FW 그래요. FW. 플라이휠을 FW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이휠이라는 건 뭐냐면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 겁니다. 관성 모멘트를 얘기한 건데 관성 모멘트가 뭐예요? 벗어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거나 방식은 광범위한 속도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광범위한 속도 제어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그래서 플라이휠 효과 실제로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여기에 더 적절하죠. 부하 변동이 심하더라도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범위한 속도 제어 얘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요 놈은 일거나 방식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플라이휠을 설치해서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철 공장 대형 압연기 전동기 등에 사용된다. 일거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직병렬입니다. 말 그대로 직렬,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전압제어 일종으로 전격이 같은 전동기를 직렬 혹은 병렬로 소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동기가 있는데 직렬이나 병렬로 소속하면 합한 속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전동기와 이 전동기를 직렬로 연결했거나 병렬로 연결했거나 그때 합한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유도 전동기에서 하면 됩니다. 직병렬 제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기 인간의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데 전기 철도용 직권 전동기의 저항제와 조합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직병렬 제어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 철도용이요. 전기 철도용의 직권 전동기가 사용돼요. 직권 전동기가 사용된다고 했죠? 철도에는 여기에 앞에서 했던 저항제어 있죠. 손실이 커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저항제어와 혼합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전기 철도용 직권 전동기의 저항제어와 조합시켜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초퍼는 뭐냐? 얘는 초퍼는 우리가 반도체 사용해서 직류를 직접 제어 들어가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반도체 소재로 사용해서 들어가는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겁니다. 요것이 돼서 전압 제어 4가지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실제로 일반적인 전압 제어가 되고요. 일거나 방식은 여기에 워드 레오너드에서 보조 전동기에 삼상 유도 전동을 사용하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플라이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직병렬 제어는 전기 철도의 직권 전동기에 저항제에 혼합하는 거고요. 초퍼는 반도체 소재를 이용한 직류를 직접 제어한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역회전을 이제 합니다. 역회전. 앞에서 기동했고요. 속도 제어했고 이제
뭐 역회전 거꾸로 돌려본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앞에서 합 시간에 앞에서 한 거예요. 뭐냐면 계좌와 전기자 중 한 개의 극성을 반대입니다. 주로 우리가 뭘 바꾸느냐? 전기자의 극성을 바꿔요. 저번에 했죠? 우리가 타여자. 그래서 보세요. 타여자는 전원의 극성 반대로 하면은 역회전이 돼요. 역회전이 됩니다. 자여자. 뭐 분권, 복권, 직권은 전원 극성 반대로 하면 역회전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러느냐? 타여자는 뭐 전기자의 전원만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전기자의 전원만 반대로 되기 때문에 역회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여자는 전원의 극성 반대로 하면 뭐 계좌와 전기자가 한꺼번에 달렸기 때문에 계좌와 전기자의 극성이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역회전 안 돼요. 역회전 하려면은 전기자 권선만 따로 극성을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역회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의 극성 중 어느 한 권선에 대한 극성, 즉 전류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접속 변경합니다. 보통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받고 단자 전압의 방향을 반대로 하는데, 보극이나 보상 권선 있는 전동기 있죠? 얘들은 전기자만 반대로 해주면 안 되죠. 전기자하고 우리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된 우리가 보상 권선이나 보극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바꿀 때 보극과 보상 권선의 접속도 바꾸어줘야 한다. 계좌는 아니고요. 타여자 전동기는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 하는데 자여자는 역회전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뭐냐면 정지예요. 정지에 해당하는 제동입니다. 제동 보세요. 제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보세요. 일단 역상제동이에요. 역상제동. 요것은 역전제동. 이것을 영어로 플러깅이라고 합니다. 플러깅. 그 다음에 발전제동. 회생제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있죠. 혹시나 영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깅, 영어로 플러깅이고요. 발전제동 뭐라고 했어요? 다이나믹이라고 돼 있죠. 다이나믹 브레이킹 이렇게 돼 있고요.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영어로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플러깅 요놈 잘 나와요. 영어로 플러깅이고요. 요 발전제동 요거 주로 나오고요. 발전제동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발전제동, 역상제동, 발전제동, 회생제동인데 이 세 개인데 각각 특징이요. 요것은 있죠. 실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쓰시오. 만약에 역상제동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되고요. 만약 실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보세요. 역상제동은 말 그대로 역전입니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전기자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접속한 상태에서 앞에서 전기자 접속 반대로 하면 역회전하는 겁니다. 역회전하는 거예요. 반대라고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 토크를 발생시켜 급속히 정지하는 거.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급정지. 가장 급정지요. 보세요. 이렇게 돌고 있다가 전기자 권선 반대로 바꾸고 어떻게 된다? 역회전 해버려. 역회전하면 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딱 역회전 하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급정지하는 거죠. 역상제동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제동입니다. 얘는 보세요. 말 그대로 발전제동인데 이건 가장 큰 특징은 급정지. 전원의 급성은 반대로 해서 이런 말이고요. 발전제동은 전동기를 보세요. 구조가 똑같죠? 전동기를 발전기로 구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기 발생하는데 그것을 운동 에너지. 이것을 열에너지죠. 열에너지.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바꾸면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그 에너지를 갖고 뭐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잡아주는 겁니다.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 중인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해서 발전기로 전동기를 발전기, 그래서 발전제동이요. 해서 회전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것을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열 에너지로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생제동은 뭐냐? 말 그대로 회생시킨다는 겁니다. 회생시킨다는 거. 회생. 예. 보세요. 우리가 똑같아요. 전동기를 발전기로 하면 전기가 이렇게 나오죠. 네. 전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놈을 어떻게 열 에너지가 아니고 전원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전원으로 반환. 그래서 우리가 가했던 에너지를 회생, 전원으로 반환해서 회생시키는 겁니다. 반환, 회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봅니다. 전동기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맞죠? 여기서 이것을 전원으로 반환하여 제동하는 방법. 우리가 전원으로 반환하면 이것에 대한 에너지가 생기죠.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제동은 이것을 바로 발생된 전기를 바로 열 에너지로 갖고 정지시키는 것이고, 회생제동은 이 전기 자체를 전원으로 반환해서 전원에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생제동이에요. 발전제동하고 회생제동 비슷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의 전격과 효율 및 특수 직류기. 예, 직류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직류 전동기도 그렇구만 전체적으로 마지막 파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격이라는 거 있습니다. 전격. 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격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가정집에는 220V의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TV를 보면 230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220V인데 이 텔레비전의 가장 좋은 전기는 230V다. 그런데 220V 들어온다고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닌데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약간 열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도 있고, 전격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야 이것은 230V 가장 좋다. 뭐 전기가 몇 볼트 들어오든 말든 이건 230V 가장 좋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전제품만 아니고 전기 기기 있죠. 뭐 변압기나 이런 전동기도 뭐 220V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60Hz가 되고, 이것이 전격 상태,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격이 아니라고 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약간의 문제는 발생한다. 이런 거예요. 효율이나 수명 이런 문제에서. 예. 전격이 한번 봅니다. 발전기나 전동기, 전압, 전류, 속도 등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죠.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손실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좋지 않은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들의 제한 범위 내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에 알맞은 여유를 보고 효율도 고려해서 정한 출력, 그러니까 전격 출력,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연속 전격이란 보세요. 지정된 조건 하에서 연속으로 몇 시간 사용할 때 온도 상승 한도 초과하지 않을 때 이런 거예요. 온도 상승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기 기기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자 그럼 열이 먼저 발생해요. 문제가 생기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효과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정된 조건 하에서 연속으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단시간은 뭐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단시간 조건 하에서 회전기를 단시간 사용할 때 회전기에 관한 표준규격에 정해진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웬 거예요. 반복 전격보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껐다 켰다 반복으로 사용하는 경우 열의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전격 출력. 직류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전격 속도와 전격 전압을 발전기 단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돼요. 보세요. 만만한 분권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세요. 전격 출력이라면 전력이에요. 요거 출력 얘기를 하잖아. 이것은 그냥 전력을 얘기합니다. 출력은 전력이요. 우리가 이것은 직류기에서는 와트나 킬로와트 유효 전력을 얘기합니다.
직류니까 교류가 없죠. 직류는 무효가 없죠. 그래서 킬로와트나 와트를 얘기해요. 직류기에서는 출력을 전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변압기에서는 킬로볼트 암페어, 즉 피상전력, 변압기 같은 데 가면은 얘는 우리가 무효전력이 있죠. 교류니까 무효전력이 있고 따라서 피상전력으로 단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직류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전격 속도와 전격 전압을 발전기 단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하며 단자 여기에서 출력을 얘기를 합니다. 발전기에서는요. 그 다음에 단위는 와트나 킬로와트고요. 직류 전동기에서 출력은 뭐냐? 전격 속도, 전격 전압에서 전동기 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유효전력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효전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앞에서 토크는 얼마다? 뭐 오메가 뭐 P죠. 오메가 P인데 이게 뭐 2파 N분의 P는 EIA라 그랬죠. EIA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전력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력은 EIA 여기에 역계 전력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기적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력이 아니고 전동기에서는 여기에 전력이 아니고 EIA란 말은 여기에 축에서의 전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축에서의 전력. 우리가 만약에 전동기에서도 전격 전압이라 하면은 이 전압 맞아요. 전압 전류는 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이가 전격 전류, 부하 전류고요. 전동기에서는 이게 부하 전류고요. 전압도 여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출력은 발전기에서는 여기고요. 전동기에서는 여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을 겪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을 한번 봅니다. 효율. 우리가 효율은 보통 그리스 문자 이타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 이타. 예. 그리스 문자는 즉 회로 이론이나 자기약 기기에서는 없고요. 회로 이론이나 자기약 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맨 첫 번째 목차 전에 보시면은 요거 있습니다. 예, 이거 그리스 문자표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타라고 해요. 이타. 근데 우리가 이타는 보세요. 얘는 뭐 효율이라고 했을 때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무조건 뭐 입력분의 출력이요. 효율은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해요. 실측 효율. 뭐냐? 입력과 출력을 실제로 측정한 효율. 그래서 얘는 잘 사용 안 해요. 실제로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실제 사용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력과 출력을 실제로 측정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실제로 측정하는데 우리가 입력을 측정하든지 출력을 측정하든지 하나만 측정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측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력도 측정하고 출력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측 효율을 하는데 실제로 잘 사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세요. 입력분의 출력을 입력을 보세요.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뭐? 출력 혹은 출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입력분의 입력만의 손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 당연히 입력분 출력인데 출력 더하기 손실이 입력이에요. 출력 나온 거 하고 입력을 100을 넣었는데 90이에요. 출력 9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은 얼마라는 거? 나머지 10은 어디로 갔다? 이 손실이라는 겁니다. 손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전기. 예. 그다음 3장에서 변압기라고 해요. 변압기. 기의 규약 효율. 약속한 겁니다. 약속.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전동기예요. 전동기의 교약 효율이라. 교약 효율. 효율을 구하는데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거 기준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 변압기는 안 배웠지만 뭐요? 발전이 단자 우리가 출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측정하는데 무조건 이 단자 기준이에요. 단자 기준. 발전기에서 이 단자는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입력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깎아먹고 이만큼의 출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동기에서 얘는 뭐요? 전동기에서 얘는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됩니다. 뭐? 입력을 넣어주면 여기에 우리가 출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이게 출력이니까 출력 따위 손실보다 출력이고요. 전동기는 이게 입력이니까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효율을 묻는다고 하면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몇 퍼센트나 물으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율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관건은 뭐예요? 지금 이제 효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출력은 뭐 발전기에서 출력이니까 이 부분이고 전동기에서 입력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인데 나머지 뭐 모르는 거? 이 손실이 있죠. 손실. 네.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손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손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보세요. 손실. 이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직류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기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손실에는 보세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습니다. 고정손이란 말은 이 손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정손의 말은 변하지 않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무부하손이라고 그래요. 무부하손. 가변손은 말 그대로 변하는 손실이란 거예요. 변하는 손실을 우리가 부하손이라고 해요. 부하손. 네, 부하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모터가 이렇게 했어요. 모터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모터의 축이 있죠.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모터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는 상태는 무부하라고 그랬죠. 무부하 상태입니다. 무부하라 하더라도 여기에 달고 있지 않더라도 전기를 꼽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돌아가죠. 맞죠? 돌아갑니다. 그럼 무부하 상태지만 돌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못 돌리니까 얘는 전부 손실이라 보는 겁니다. 즉 무부하일 때의 손실로서 얘는 부하가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항상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부하가 있든 없든 항상 발생하는 손실을 뭐다? 고정손, 무부하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뭐 모터 이만한 줄을 달았거나 혹은 이만한 줄을 달았어요. 무게가. 그럼 여기에 이 무게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변하겠죠. 손실이요. 그 변하는 손실을 우리가 가변손 혹은 부하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변손, 부하손. 그걸 보세요. 고정손에는 이렇게 했죠. 이 안에 있는 철덩어리에 의한 손실, 철덩어리에 의한 손실, 철손과 그 다음에 기계적인 손실 있죠. 기계적인 손실, 기계손이 있습니다. 기계손. 네, 기계손. 그 다음에 가변손은 변하는 손실인데 대표적인 것이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있습니다. 표유부하손이 있습과 예. 여기서 보세요. 철선은 다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이 있고 기계선은 우리가 베어링의 마찰손과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이게 우리가 외우셔야 될 전체 손실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봅니다. 우리가 전체 손실을 하는 것은 부하를 연결했든
안 했던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는 고정손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놈을 무부하할 때 손실이에요. 무부하할 때 손실. 그러니까 부하를 연결하면은 무부하할 때 손실 더하기 부하할 때 손실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전기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무부하손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변손은 부하를 연결함에 따라서 부하를 조금 연결하면 이 손실이 작고 부하를 많이 연결하면 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무부하손은 철선 이 안에 철덩어리가 있죠. 철덩어리가 있습니다. 맞죠? 전기자도 그렇고 계자도 그렇고 철덩어리가 있습니다. 철덩어리에는 히스테리시스 손 들어보셨죠? 우리가 철심의 포화 등에 의해서 철심이 자석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보내준 전기가 철덩어리가 자석화되는 서버린 그런 손실이에요. 요것을 얼마? 히스테리시스는 KFP의 1.6에서 2.0승. 뭐다? 재료 상수, 주파수,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 와류선, 요 놈은 우리가 맴돌이 전류선이라 그래요. 맴돌이 전류선. 요것도 똑같이 시간에 따라 자속이 변하면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와류선, 얘는 맴돌이 전류선 뭐냐? TFP 전체의 자승이 됩니다. TFP 전체의 자승. 즉 뭐냐? 두께예요. T는 두께입니다. F는 주파수, B는 자속 밀도입니다. 즉 두께와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손, 우리가 기계손을 합쳐서 PM이라고 그래요. 머신이라고 그러죠. 머신, PM이라고 하는데 얘는 마찰손. 우리가 베어링이 있죠. 베어링을 보면 기름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적거나 많거나 너무 뻑뻑하다고 하면은 이상적일 때에 비해서 이 베어링에 의한 마찰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얘 풍선, 중력에 의해서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날개가 회전을 하는데 공기 저항 등에 의해서 이게 회전을 이상적일 때보다는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무重력 상태일 때보다는 진공 상태일 때보다는 얘가 회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에 의한 손실이라고 해서 풍손이 돼요. 이까지가 뭐냐? 부하를 연결했든 안 했든 무조건 발생하는 손실이고. 네. 그 다음에 가변선은 뭐냐면 부하란 뭐라고 했죠? 전류라 그랬죠. 전류입니다. 동선은 우리가 보세요. 전기자의 RA가 있고 계자의 RF가 있습니다. 전기자 전류에 의한 동선. 그러니까 부하가 많으면 전류가 많죠. 전류가 많으면 손실은 어떻게 돼요? 손실은 I 제곱 R이 되는데 I 제곱 R이죠. I 제곱 R이 되는데 부하가 많으면 전류가 많아지니까 손실이 커진다는 겁니다. 전기자에 의한 건 뭐? 전기자의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기자 저항. 계자의 손실은 계자의 전류 제곱 곱하기 계자의 저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표유부하손이라는 것은 얘는 정체, 불명.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런 손실 다 빼고 나머지 손실이에요. 이거 빼고 다 나머지 손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효율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이거 증명은 뭐 미분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 미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없고요. 어떻게 한다? 최대 효율 조건은 고정손은 가변손일 때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과 변하는 값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대 효율 조건은 고정선과 가변선이 같을 때입니다. 고정선과 가변선,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을 때입니다. 총 손실은 무부하선, 고정선 더하기 가변선, 부하선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고정선은 무부하선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어서 철선과 기계선이 됩니다. 철선은 철심부에서 생기는 손실이어서 히스테리시스선 pH는 KFB의 1.6에서 2승이고요. 와류선은 TFB 전체의 자승이 됩니다. 기계선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기는 그렇죠. 근데
마찰선과 풍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찰선과 풍선. 가변선은 동선과 표유부하선이 있는데 부하에 따라 변합니다. 동선은 PA는 IA의 제곱 RA고요. 계좌동선은 IF의 제곱 RF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그냥 동선이라고 합니다. 구리에서 구리 전체 구리에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고요. 표유부하선은 뭐 금속 내부에 생기는 손실로 부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손실인데 실제로 할 때는 요거 나머지 있죠. 나머지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손실은 우리가 철선을 I연해서 PI라고 하고요. 기계선을 PM이라고 합니다. 머신이요. 머신. 동선을 우리가 구리를 우리가 CU라고 하죠. 구리를 해서 동선은 PC라고요. 표유부하선을 우리가 PS라고 합니다. PS. 그래서 PL은 PI, PC, PM, PS가 되고요. 고정선은 일정한 손실이고 부하선은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요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요것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계에서 공통이에요. 변압기 할 때도 요거 그대로 할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요거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직류기요. 특수직류기. 요즘 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수직류기인데, 직류기, 이게 전동기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보세요. 우리 자동차 안에만 해도, 하나의 자동차 안에만 해도 모터가 수십 개 들어간다고 하죠. 그만큼 거기에도 들어가는 모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요즘 뭐 전기 자동차는 모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굉장히 관련 있는 것이 전기죠. 전기 이런 자격증이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기 충전 시설이라든가 전기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 자동차 고장났다 그럼 전기 모터를 고장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엔진을 봤지만 이제는 모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직류기에 해당하는 특수직류기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명칭하고요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깊이 있게 하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 하나하나 자체가 그 구조가 복잡하고 그 필요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명칭하고요 포인트, 여기에서 이 기기에 대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문제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일단 전기 동력계는요, 얘는 우리가 직류기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회전기, 내연기관, 펌프, 송충기, 수차 등에 보세요. 출력이나 동력 측정입니다. 출력이 뭐예요? 전력 P죠. 동력 토크. 출력이나 토크를 측정하는 것이 전기 동력계다. 전기 동력계는 출력이나 토크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단극 발전기, 말 그대로 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일반적으로 직류 발전기는 발전하려면 정류자가 있어야 되죠. 정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극 발전기 이 구조상 자체가 그게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는 직류란 겁니다. 용량이 작은 것에 한해서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단극만 만들도록 한 발전기란 거예요. 그래서 일정 방향의 기전력을 발생하여 직류란 거예요. 정류자가 필요 없는 구조의 직류 발전기를 단극 발전기라 합니다. 대신 여기는 많은 도체를 직류로 삽입하기 위한 슬립링이 많이 필요하고요. 브러쉬하고 비슷해요. 외부로 끄집어내는 것을 슬립링이라 하는데 필요하고, 얘는 뭐 3에서 15V 저전압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저전압 대전류용이고 철선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승합기는 부스터라고 합니다. 승합기, 부스터 이렇게 하는데 전압 승합해요. 전압 승합이나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로 접속해서 회로의 전압을 광범위하게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승합기. 직류 서버 모터입니다. 직류 서버 모터. 우리 서버 모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서버 모터는 정밀한 제어, 요즘에 사용되는 정밀한 제어 이런 것들 서버 모터가 되고요. 우리가 서버 모터는 직류 서버 모터도 있고 교류 서버 모터도 있는데 직류가 교류보다는 조금 더 커요. 뭐 힘이 좀 세다는 거예요. 네, 직류가 서버 모터 큰데 그 교류보다 조금 더 크고요. 얘는 정밀한 제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아주 세밀한 속도 및 위치 제어에 많이 쓰이며 기동, 정지, 제동과 역회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어에 적합하도록 한다.
공장에서 공장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전압에 의해서 속도 토크 제어가 용이한다. 뭐냐? 속도나 토크를 전압을 가변해서 입력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우리가 속도나 토크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직류 서버 모터의 영역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연속 전격 영역 앞에서 했죠. 앞에 전격 영역 할 때 했습니다. 연속 그다음 반복해서 사용할 때 그다음에 가속 감속 영역이 있습니다. 가속했을 때 그다음 감속했을 때 허용되는 토크와 회전 속도 범위를 얘기하고요. 직류 서버 모터. 그다음에 스태핑 모터가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스텝 모터라고요. 스텝 모터. 직류 스텝 모터인데 요거 혹시 좀 앞에서 한 서버 모터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한데요. 우리가 서버 모터가 있으면 서버 모터. 그 다음에 스텝 모터. 스텝 모터가 있는데 스태핑 모터, 스텝 모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류 서버 모터. 근데 일단 힘은 있죠. 힘은 서버 모터가 더 커요. 힘은 서버 모터가 오고 스태핑 모터가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같은 건 있죠. 제어.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으로. 제어는 스텝 모터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제어 원리가 보세요. 얘는 앞에서 했죠.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입력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뭐 속도나 토크를 제어한다는 거죠. 근데 스텝 모터는 말 그대로 스텝 펄스 이런 거. 만약에 우리가 1도의 한 스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이 모터에 스텝 펄스 있죠. 펄스가 이런 거. 이렇게 펄스. 한 개를 두잖아. 이거 한 개 1도라고. 1도. 그럼 내가 만약에 로봇 팔에서 10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10도면 펄스 10개 다다다닥 주는 거예요. 10개를 딱 주면 이게 10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버 모터는 그냥 전압의 크기인데 얘는 펄스. 그래서 스텝 모터가 돼요. 펄스를 갖고 조정한다.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비슷하거나 힘은 얘가 좀 더 세고요. 큰데 요거 사용하고 좀 더 작은 거 로버트 요런 거 있죠. 근데 이 스텝 모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태핑 모터는 자동 제어에 사용되는 특수 전동기로 정밀한 서버 기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서버 기구 요거죠. 모터 서버 모터에 사용되고 서버 기구에 사용되고요. 전기 신호를 받아 회전 운동을 바꾸고 기계적으로 이동합니다. 입력되는 전기 신호에 따라 규정된 각도만큼 얘는 각도만큼 회전하는 거예요. 펄스 1도에 펄스 1도 한 칸에 1도, 뭐 펄스 한 칸에 2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특수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은 정확하게 제어 가능하고요. 정확하게 제어 가능하고 가속, 감속 용이하면 역전 변속이 쉽고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요.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오차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그 위치를 유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만약 내가 이 로봇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해주는 토크가 커야 됩니다. 정지해주는 토크가 크다. 브러쉬 슬리밍 등이 없고 부품수가 적다. 얘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하다. 그 다음에 증폭기라고 해서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하는 것. 증폭기에서 앰플리다인, 우리가 증폭기 앰프라고 합니다. 앰프에서 앰플리다이나 로터 트롤, 그 다음에 HT 다이나모. HT가 우리 히다치라고 해서요. 우리 히다치라고 일본의 전기 회사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부품 회사예요. HT 다이나모에서 히다치 다이나모, 히다치라는 회사에서 한 우리가 HT 다이나모가 증폭기가 됩니다. 그 다음 로젠베르그 발전기예요. 로젠베르그 발전기에는 분권식과 직권식이 있는데 분권식은 정전압형, 직권식은 정전류형입니다. 정전류형. 우리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분권, 전압이 거의 일정하고 직권은 우리가 전류가 그 부하전류와 계좌전류와 전기전류가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법이 있어요. 시험법. 얘는 전체 전기기기 공통입니다. 토크 및 실측 효율 측정 시험은 토크나 실측 효율 측정 시험은
보조 발전기나 프로니 브레이크법, 얘도 용량 좀 적은 곳에서 사용하고요. 앞에도 했죠? 조금 전에 했죠? 전기 동력계, 얘는 대형 전동기의 토크 측정하는 겁니다. 전기 동력계는 대형 전동기고 보조 발전기나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조금 용량 작은데,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시험. 우리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도 하는데 실부하법, 말 그대로 실제로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반환부하법, 뭐냐? 부하를 연결하지 않고요, 넣어줬던 에너지를 부하로 반환해서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부하법에 홉킨스법이나 카프법이나 블론델법이 있다. 그래서 반환부합의 종류, 홉킨스, 카프법, 블론델법, 얘도 지금 종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중 반환부합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뭐 홉카블 해서 홉카블 빼고 나머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법까지 했고요. 뭐 지금까지 해서 직류기, 발전기하고 전동기 뭐 이론까지 다 했었습니다. 뭐 이제 전동기 문제를 풀어볼 건데, 풀어보시기 전에 이것들을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기 기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새로운 문제, 변형된 문제도 좀 많이 출제되는 게 전기 기기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관여도 문제를 풀면은 좋겠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용도 문제를 무조건 문제답 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에 또 실기를 조금만 위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